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느라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요즘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서 이건 꼭 다뤄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요즘 뉴스 많이 보고 계시죠?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슈,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 그리고 특히 눈에 띄는 건 국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우리나라 국채를 대량 매입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미국 보유량의 2배를 넘어섰다는 기사도 나왔어요.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돈을 풀면서 경기를 살리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2024년 말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며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를 노렸죠.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금리 인하가 멈춘 상황이고 정작 실물 경제와 산업 활동을 활성화하는 근본적인 조치는 부족해 보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계속 돈만 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맞습니다.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압박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뉴스도 심상치 않죠. 여기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중요한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현금을 쥐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자산으로 옮겨야 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본질적인 차이, 그리고 왜 지금 같은 시기에 자산 전략이 중요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근로소득은 단리처럼 움직입니다. 일한 만큼 받고 시간과 노동에 비례해서 늘어나죠. 반면 자산소득은 복리로 성장합니다. 자산이 자산을 낳고 그 수익이 다시 재투자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평소에는 이 차이가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화폐 가치가 흔들리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높아지는 환경에서는 이 두 가지 소득의 격차가 엄청난 속도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우리 경제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 왜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여러분이 현명하게 대응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이 작은 나침판이 되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진짜 이유. 먼저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정부가 돈을 푼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정부의 돈 풀기, 그 메커니즘. 정부가 돈을 푼다는 건 쉽게 말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늘린다는 뜻입니다. 그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국채 발행이에요. 국채라는 건 쉽게 말하면 정부가 쓰는 빈 문서입니다. 정부가 돈 좀 빌려주세요. 나중에 이자 붙여서 갚을게요. 라고 약속하는 거죠. 이 국채를 누군가 사주면 정부는 그 돈으로 각종 사업을 하고 복지 예산을 쓰면서 시중에 돈을 뿌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풀린 돈이 생산적인 곳에 쓰이느냐 아니냐입니다. 만약 이 돈이 기술 개발을 지원하거나 기업들이 더 많은 물건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럼 괜찮아요. 돈도 늘고 물건도 늘어나니까 균형이 맞춰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상반기에 금리 인하와 대규모 재정 지출이 이어졌지만 정작 산업 활동을 근본적으로 키우는 조치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돈만 계속 풀리는 상황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은 많아지는데 물건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건값이 오르겠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작년에 10,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커피가 올해는 11,000원이 됐다면 여러분 손에 쥔 10,000원의 가치는 사실상 1,000원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현금이 녹는다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차이나머니의 양날의 검. 여기에 하나 더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대규모 한국 국채 매입이에요. 단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국채를 사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돈 조달이 쉬워지고 국채 가격도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만약 특정 국가가 우리 국채의 큰 부분을 쥐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량으로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전문용어로 금융 리스크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경제의 컨트롤을 남에게 내주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론, 현금을 들고 있으면 손해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중에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물건과 서비스는 그만큼 늘지 않으니까
물가는 오르고 돈의 구매력은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번 근로소득을 통장에 그냥 묵혀두고 있다면 그 돈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로소득, 자본소득, 왜 부자들은 다르게 생각할까요?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그리고 강남에서 진짜 부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나 운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로소득의 함정, 단리의 세계. 우리 대부분은 근로소득으로 살아갑니다. 월급이든 사업소득이든 내가 일한 만큼 받는 돈이죠. 이 소득의 특징이 뭐냐면 단리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올해 500만 원을 벌고 내년에 500만 원 벌면 총 1000만 원이에요. 그냥 더하기죠. 연봉이 3% 오르면 원래 연봉에서 3%만큼 더 받는 거고요. 수식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1년차 500만 원, 2년차 500만 원, 3년차 500만 원, 총합 1500만 원. 연봉이 조금씩 오른다 해도 이건 결국 덧셈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5%인데 내 연봉은 3%밖에 안 오른다면 저는 분명 작년보다 돈을 더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구매력이 2% 줄어든 거예요. 이게 근로소득으로는 부자 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자본소득의 마법, 복리의 세계. 반면 자본소득은 완전히 다른 구조로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에요. 복리가 뭐냐면 투자해서 번 수익을 다시 원금에 합쳐서 재투자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원금 플러스 수익이 합쳐진 더 큰 금액이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1년차 1억 투자 10% 수익, 그럼 1억 1천만 원이 됩니다. 2년차 1억 1천만 원 투자 10% 수익 1억 2,100만 원. 3년차 1억 2,100만 원 투자 10% 수익 1억 3,310만 원. 단순 계산으로 10%씩 3번 받았으면 3천만 원인데 310만 원이 더 생긴 거죠.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20년, 30년으로 늘려보세요. 그 차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20년 후 비교.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같은 수익률인데도요. 제가 강남에서 만난 진짜 부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복리의 힘을 최대한 일찍, 최대한 오래 활용했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시대, 자산이 답인 이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은 인플레이션이 올 때 가격도 같이 오른다는 거예요. 현금은 가치가 떨어지는데 자산은 가치가 오릅니다. 왜냐하면 자산은 실물이거든요. 건물, 땅, 기업의 가치는 돈의 양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을 자산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헤지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본가 마인드로의 전환.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부터 이런 걸 다 알았던 건 아닙니다. 20대 때는 저도 열심히 일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서 깨달았죠. 근로소득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요. 부자들은 일을 안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그들도 열심히 일해요.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인드부터 바꾸세요. 먼저 이 생각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나는 월급쟁이니까 투자는 나중에.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시간이거든요. 20대에 시작한 1억과 50대에 시작한 1억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30년의 복리와 10년의 복리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의 목표를 바꿔야 합니다. 나쁜 목표, 돈을 많이 모으자. 좋은 목표,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자.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비상금을 확보하세요. 무조건 자산에 올인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3에서 6개월치 생활비 정도는 현금이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가지고 계셔야 해요. 이건 안전장치입니다. 두 번째, 나머지는 자산으로 옮기세요. 비상금을 제외한 여유자금은 실물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니까 땅만 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산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주식, 꾸준히 배당을 주는 우량 기업,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 부동산, 입지가 좋은 땅, 수익성 있는 건물, 기타 실물 자산, 금, 채권 등으로 리스크 분산. 중요한 건 분산 투자입니다. 한 곳에 몰빵하지 마세요. 세 번째, 수익은 절대 꺼내 쓰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배당금이 들어왔어요? 임대료가 들어왔어요. 그럼 그걸로 뭐 사고 싶으시죠? 참으세요. 그 수익을 다시 투자에 넣어야 복리가 굴러갑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엔진을 가동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부동산, 왜 여전히 강력한가? 제가 부동산을 해오면서 느낀 건 땅이라는 건 정말 특별한 자산이라는 겁니다. 땅은 만들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좁은 나라에서 좁은 입지의 땅은 절대적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면 땅값이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오르는 겁니다. 강남이 왜 강남인지 아세요? 그냥 운이 좋아서 비싼 게 아닙니다. 교통, 교육, 인프라가 집중된 곳이고 그래서 수요가 몰리는 거예요. 이런 땅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이 더 올라갑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입지죠. 좋은 땅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가치가 올라갑니다. 복리처럼요. 마무리,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불안해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불안한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입니다. 모두가 불안해할 때, 현금만 쥐고 있을 때 정작 똑똑한 사람들은 자산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죠. 근로소득은 여러분의 현재를 지탱하는 연료입니다. 하지만 자본소득은 여러분의 미래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터보 엔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경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산으로 갈아타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강남 부자들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현금의 가치를 잃고 자산의 가치를 지킨다는 걸요. 그래서 그들은 근로소득을 벌면 즉시 자산으로 바꿔왔습니다. 20년, 30년 동안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재테크 전략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you.